반갑습니다. 통합과학 전문가 김도형입니다. 자, 여러분 반가워요. 자, 오늘은 2028 학년도 예시 문항이죠. 드디어 25문항 풀세트로 평가원에서 선생님들이 출제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발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 25문항을 보고 선생님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 용어 또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교육과정이 처음 바뀔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고요. 그 다음 그 바뀐 교육과정으로 쭉 수능 문항이 출제가 될 때는 거기서부터 조금씩 난이도가 업데이트가 돼요. 그런데 첫 출제는 항상 조심스럽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정의를 건드리는 것이 조금 쉬워요. 비교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용어 또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긴 글에 대한 해석 능력입니다. 자, 25문항이 40분 안에 충분하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양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왜 양이 많냐면 탐구 문항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 글에 대한 해석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고요. 세 번째는요, 꽤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는 문항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가 과학적으로 이거 개념 정말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경우의 수로 시간 소모를 걸리게끔 하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조금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분석으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요, 용어에 대한 정리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리, 즉 한 권으로 정확한 개념에 대한 정리, 정의를 적어놓는 노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감염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면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은 무엇인지, 종 다양성은 무엇인지, 생태계 다양성은 무엇인지 그냥 흐리멍텅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기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탐구 문항을 보통은 그 긴 글을 잘 읽어보지 않죠. 잘 읽어보지 않지만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시중 문제라든지 우리 학평 같은 거 치잖아요. 그럼 모의고사 같은 것을 칠 때 이제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탐구 과정에 대해서 가를 했기 때문에 나를 하는 거구나. 나를 했으니까 다를 하는 거구나. 이것은 무엇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실험 결과가 도출이 되었구나 하는 이해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문항에 대해서 이런 연습들을 정말 많이 해두신다고 하면 아주 빠르게 탐구 문항에 대한 접근 능력은 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개념의 구조화입니다. 선생님, 경우의 수에 대한 대비가 무슨 개념 구조화입니까? 경우의 수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좀 다소 걸려요. 하지만 이 시간 다소 걸리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면 맞출 수가 있죠. 그런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곳에서 시간을 세이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시간에 따라서 우주에서 입자가 생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죠? 바로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요.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헬륨 원자 핵이 3분 때 만들어지고요. 이때 온도가 약 한 10억 켈빈입니다. 그리고 38만 년 때 우주의 온도가 3000도 정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중성 원자들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순서를 쭉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1대1에서 7대1로 되었다가 개수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의 개수비가 12대1. 그리고 결국은 그때 3분 때 3대1로 질량비가 결정되더라.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개념 구조화가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가 두세 개 정도 있을 때 충분히 시간을 세이브하고 마음의 안정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칠 때 아주 마음 편안하게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알파고처럼 딱딱딱 대입하면 돼요. 알파고처럼 하자. AI처럼 하자. AI처럼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AI처럼 풀면 돼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25문항에 대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너무 긴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문항을 만들어 주신 선생님과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자, 그럼 1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평형에 관한 문제고요. 외래 생물 유입과 환경 오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 보니까 가가 바로 이거는 조금 쉬운 문항이네요. 환경 오염이 되겠고요. 그리고 뉴트리아, 해외로부터 유입된 뉴트리아, 이거 무엇이겠습니까? 얘는 바로 그렇죠, 외래 생물종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있습니다. 기억, 가는 환경 오염이다. 맞고요. A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뉴트리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틀렸고요. 디귿, 영구 동토층의 북극 이끼는 기온 상승으로 서식지를 잃어간다. 북극에 살고 있는 이끼는 그러면 추운 곳에서 적응하는데, 그죠?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서식지를 잃어간다. 이것은 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은 비교적 조금 쉬웠고요. 2번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입니다. 표는 길이의 측정 표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측정 표준은 계속 바뀌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그 당시의 측정 표준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A의 미터 원기는 온도가 달라지면 그렇죠, 부피가 팽창하고 습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길이 자체가 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진공에서 빛이 이거 초동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초동안은 그럼 이 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필요할 때 이것을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기본 물리량 같은 기본량은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1m의 정의 자체는 초로 하기 때문에 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길이의 측정 표준은 처음에는 C로 했다가요, 그 다음 A로 했다가 그 다음 B로 하는 것이겠죠. 자,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항. 자, 기본량, 유도량 문제네요. 다음은 구리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자, 이런 거 읽을 때 이제 그냥 허투루 읽지 말고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정문제 구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9g이었고요. 가에서 준비한 구리와 온도와 같은 물 10ml가 담긴 눈금실 완전히 잠겼더니 오호 11ml가 됐다. 1ml가 상승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디귿은 기본량이다. 기본량 7개 있죠. 국제 단위계에서 정한 7개가 있습니다. 그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온도는 기본량이 맞고요.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직접 측정할 수가 없어요. 유도량은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되는 물리량이다. 맞고요. 자, 여기서 1ml와 1cm 세제곱은 선생님이 외워야 됩니까? 외우는 걸 지향합니다. 여기 보시면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구리를 준비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피가 바로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고요. 그걸 넣었더니 1ml가 올라갔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같은 부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순서까지는 물론 우주를 제외하고 쫙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념 구조화입니다. 자, 지구의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대부분은 그림과 같이 두 종류 원자 A, B네요. 그럼 SI와 O인데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이 SI 그리고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겠고요. 자, 기본 단위체의 구성 원자 X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불순물 첨가, 도핑을 하면 정기적 성질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이 통합과학에서 정기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그 바로 반도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규소가 되겠고요. 산소가 아니라 규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X는 B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를 이용하여 만든 무슨 소자? 반도체 소자입니다. 자, 반도체 소자에는 다이오드, 그리고 어떤 것들이 트랜지스터, 그리고 그 다이오드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이오드들이 있죠. 뭐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그리고 광 다이오드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요. 그 다음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반도체는 이연에 해당되죠.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미종 A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굉장히 재밌네요. 선생님이 정말 재밌게 사실은 풀었어요. 자, 곰팡이가 잎조각을 분해하여 주변 토양이 비옥해진다. A는 몸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정말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A들이 각각 다른 일들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A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요소가 있고요. 비생물 요소가 있죠.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물 요소 중에는 생산자, 분해자, 소비자가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무엇이겠습니까? A는 당연히 개미이기 때문에 소비자다. 그래서 생산자가 아니에요. 소비자. 틀렸고요. 기억은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게 토양이 비옥해지기 때문에 뭐 토양, 공기, 뭐 이런 등등 있죠. 이 주변에 있는 물, 주변 환경에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비생물 요소에 해당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미치는 예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 딱 나오자마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그 스텝 단계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체가 있고요. 그리고 개체군이 있고요. 그리고 군집이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생태계가 됩니다. 자, 이런 순서로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 순서가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되겠고요. 자, 니은은 A는 몸의 크기, 서로 각각의 개체들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각각의 개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 개체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개체군. 개미와 뭐 벌이 서로 뭐 도움을 주고받고 있더라. 이렇게 하면 개체군과 개체군이지만 얘네들은 틀렸어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도록 하죠. 자, 다음은 기상 요소의 월 평균 변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일평균 기압 상대 습도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자, 수집한 데이터에서 측정 오차와 편향된 값을 처리한 후 그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거나 그때 극값이 있죠.
그 값.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저기까지 학교 가려고 하면 보통 한 20분 걸려. 근데 가다 보면 40분, 50분이 걸릴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가 조금 빨리 뭐 한 5분 만에 도착할 수도 있으면 그건 거의 가능성이 없고 경우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값들을 제외하고 이제 하면 더 신빙성이 있는 값이 된다 이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자,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기온선이고요. 그리고 상대 습도선이고요. 기압선입니다. 이런 거 당황하지 말고요. 이렇게 자료가 많을 때는 읽기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통해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렇죠. 당연한 말이고요. 월 평균 상대 습도의 변화량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해보면 되죠. 월 평균 상대 습도의 변화량 이만큼이고요. 얘는 이만큼입니다. 누가 더 가파르게 증가했습니까? A 시기가 더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니은은 맞고요. 이 탐구 결과에서 월 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월 평균 기압이 높아지는 대체로 봅시다.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 습도는 여기 뭘 물어봤어? 기압이네요. 기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압은 기압은 뭐야? 이거 반대로 올라가 버리네. 오케이. 기온이 기온 아니야. 기온이 내려갈 때, 이 X자 되어 있네요. 기온이 내려갈 때 상대 습도 올라가고요.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기온이 또 내려올 때 또 기압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기압이 높아지는 이러한 반대 경향이 나타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가도록 하죠. 자, 열 출입과 관련된 교사와 학생이 되어 있는데 열 출입은 흡열과 발열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물질 대사의 이화작용과 동화작용과 관련지어 가지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교사가 이번 실험에서 염화 암모늄의 물에 대한 용해 반응이 일어났을 때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구나. 그러면 가가 뭐라고 했어요. 학생이 맞아요. 그렇다면 열이동 반대, 즉 발열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 정확하게 잘 맞췄네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하면 더워지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이 안 됩니다. 자,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과정이에요. 에너지를 주변에서 흡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다? 아니요, 낮아요. 틀렸어요. 자, 인체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과 광합성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외워줘야 됩니다. 세포호흡은 발열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정확하게 들어가죠. 이거 맞다 이거예요. 자, 4번과 5번은 거의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염전에서 소금을 얻을 때 물이 증발한다. 자, 액체 상태에서 가스 상태로 된다. 이것은 열을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드라이 아이스 고체 상태에서 바로 승화 기체 상태로 되는 것도 바로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럼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그렇게 막 어렵다거나 하는 문항들은 아니었고요.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큰 가시고기 종 A는 종 A는 다양한 모습을 갖는다. 자, 유리한 외피 조각 표현형을 갖는다. 자, 여러 가지 표현형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있구나. 형질의 발현이 조금씩 다 다르게 되겠구나. 다 다른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둘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해수에서는 기억이 가장 많이 살아남았고요. 얘가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자, 담수에서는 기억이 아니라 오히려 니은과 디귿과 같은 아이들이 더 많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즉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자, 가에서 외피조각 표현형이 개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 아니죠. 바로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중에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왜? 같은 종 A라고 했기 때문에 종다양성이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해수에서는 기억을 가진 개체가 디귿을 가진 개체보다 생존에 유리하다. 자, 기억, 디귿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네요. 많이 살아있으니까.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이. 자,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이는 유전적 변이에요. 비유전적 변이는 안 됩니다. 유전적 변이 중에서 두 가지고 있죠. 돌연 변이와 그리고 유성 생식에 의해서 다양한 유전자들이 조합이 되는 그 두 개가 여기에 해당되고 이것은 당연히 진화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길죠, 문항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는 연습을 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능 치기 전에 수많은 탐구 문항들은 이렇게 연습을 해요, 이제. 아시겠죠? 시간이 있으면 시간 내는 대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말라리아의 병원체. 병원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은 전염병을 뜻하는 거예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병원균, 병원체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을 감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라리아의 병원체 A를 4개로 전파가 되는구나. 그래서 말라리아가 발병제 4월, 6월, 와,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주별로 이렇게 다 채취를 했어요. 그리고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에 대한 데이터를 또 연도별로 수집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4, 5, 6을 가면서 이제 점차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죠. 최고 기온도 올라가고요. 최저 기온도 올라갑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뿅 하고 개체가 나오기 시작하는 점. 뽕 하고 나오기 시작하는 점이 와, 이거 마치 여기가 딱 이 온도 15도를 왜 줬을까요? 당연히 주신 이유가 있겠죠. 15도가 딱 되자마자 얘네들이 개체하더라. 그래서 다 해서 이런 결론이 이제 탐구 활동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이 상승하다가 15도 이상이 될 때, 즉 최저 기온이 15도 이상이 딱 될 때 A가 채집되기 시작한다는 결론을 요 두 케이스로 인해 가지고 내렸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한 문항 할 때마다. 자, 그래서 이 지역 주별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예측이 될 때는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바로 5월 어느 점 중에서 바로 개체들이 확 나타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말라리아는 감염병이다. 즉 병원균, 병원체를 통해서 매개를 해서 전달이 되는 것은 바로 감염병입니다. 아시겠죠?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게 포인트예요, 수능. 자, 기억은 최고 기온이 아니라 최저 기온이 되겠고요. 여기는 지금 5월 중순쯤이기 때문에 6월이 아니겠죠. 5월로 예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은 에너지 생산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얼마만큼 환산을 잘할 수가 있느냐, 그 문항을 물어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위가 있고요. 그 단위 앞에는 접두어를 붙여서 밀리, 키로, 메가, 테라, 피코 이런 등등들의 접두어를 붙일 수가 있다. 그거 너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수력 발전은요, 10메가줄이고요. 8메가줄, 메가는 10의 6승이 되겠죠. 그렇게 똑같기 때문에 10분의 8 곱하기 100%를 하기 때문에 얘는 수력 발전은 무려 80%의 에너지 생산률이고요. 자, 그러면 태양 전지를 비추는 빛의 에너지가 1kJ일 때, 1kJ일 때 효율은 얼마나 될까요? 1000줄이 들어갔다 이거네요. 200줄밖에 안 되네요. 그럼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거 구해 주셔야 되겠죠. 자, 1g당 20kJ이다. 자, 1g당 20kJ의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1kg은 여기에 1000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kJ이 되겠고요. 이 kg는 또 10의 3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둘, 셋, 넷 해주고 하나, 둘, 셋 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지금 8메가줄이 나왔다. 메가는 10의 6승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해주면 바로 20메가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20메가줄 중에서 8메가줄이기 때문에 20분의 8 곱하기 100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의 에너지 생성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공급된 에너지의 양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공급된 에너지의 양이 같다? 그런데 80%, 40%, 20% 순으로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되겠죠. ACB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위 환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접두어도 잘 알아두어라. 이런 뜻이겠죠. 교과서마다 접두어가 다 있겠죠. 접두어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11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1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별 내부 구조와 각 영역에서 가장 큰 질량비를 차지하는 것. 자, 수소, 헬륨,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규소, 철, 탄소. 여기가 가장 무거운 철이겠고요. 여기가 규소겠고요. 여기가 탄소가 되겠네요. 자, 이건 질량이 매우 큰 별. 매우 큰 별은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10배 이상 큰 별이라고 해두죠. 중심부의 온도는 이 별이 태양보다 당연히 높겠죠. 당연히 높겠죠. X와 Y는 같은 쪽입니까? 철과 규소는 같은 쪽입니까? 자, X와 Y라고 했죠. X. 탄소와 규소는 같은 쪽입니까? 같은 14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항상 할 때는 헷갈리면 하나를 적어둬요. 하나를 적어두면 이 문항에도 사용되고 저 문항에도 사용되고 여러 가지의 문항들에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면 몇 번까지 외워라? 20번까지는 외우셔라. 이거. 20번까지는 외워야 됩니다. 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철, 산소, 규소순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최소한. 이렇게. 그러면 질량비는 Y가 뭐예요? 규소가 Z, 철보다 큽니까? 아니죠. 작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요. 이런 수용액에 금속 Y를 넣어서 반응을 시켰더니 반응을 했다 이거죠, 지금. 이온이 달라졌기 때문에. 반응을 했다라는 건 일단 이걸 알 수가 있어요. Y보다는 X가 반응성이 더 크다 이겁니다. 이걸 일단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욕심낸다고 하면 금속의 반응성 쫙 외워두시면 세상 만사 편합니다. 금속의 반응성 어떻게 됩니까? 자, 칼, 카, 나, 마, 알, 아, 절, 니, 스, 분, 그 다음 수소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구리가 있고요. 그 다음 잘 나오진 않지만 순이 있고요. 그 다음 은이 있고요. 백금이 있고요. 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순서를 알고 계시면 너무 쉬워요. 반응성이 큰 거고 반응성이 작은 겁니다.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 Cl-다. 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염화 이온이 되겠고요. 자, 네모는 원래 있었는데 세모가 되었어요. 그러면 네모가 무엇일까요? 이온 상태로 수용액에 존재하는 건 XA 플러스다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XA 플러스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그런데 반응을 했더니 이제 X가 석출이 되겠죠. Y가 녹아 들어갑니다. 이런 YB 플러스다 이거예요. 그럼 몇 개 있죠? 2개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물어보는 거겠습니까? 얘는 일단 맞고요. 이 반응에서 Y는 산화가 되긴 되지만 자, 우리는 산화라고 하는 건 2가지가 있죠. 산소를 얻는 반응 산화,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을 산화. 그럼 얘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된다? 산소를 얻어서 산화된다는 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디귿에서 물어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얘네들의 반응이 일어날 때는 주고받는 전자수는 항상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얘가 노가 들어갔죠. 노가 들어가서 2개가 형성되고 B 플러스가 되면 바로 2B만큼의 전자를 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전자를 줬으면 누군가는 받아야 돼요. 누가 받았어요? 얘가 받았다 이겁니다. 얘가 몇 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 놈 있다. 3A랑 받은 놈이랑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A는 2B이기 때문에 A 대 B는 2 대 3이라서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쭉쭉 이어갑니다. 13번 가도록 할게요. 13번 그림 가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는 별 S와 원소 기억 유닛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예요. 자,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수소 얘가 헬륨 나머지 74 대 24 약 한 3대 1 정도 된다 이거고요. 자, 우리가 이것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익숙하게 많이 본 친구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얘가 수소고요. 얘가 헬륨이에요.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냥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자, 기억 원자는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난 뒤 형성되었다. 자, 기억 원자는 수소 원자죠.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전자랑 원자핵이랑 결합을 하는 그 순간이 바로 38만 년이더라. 그럼 기억은 맞다. 니은. 우주를 구성하는 니은의 대부분은 자, 니은의 대부분 헬륨은 선생님이 항상 이거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강조하는 건데 헬륨은 죽었다 깨어나도 별들이 생성하는 것보다 우주 자체가 냉각이 되면서 핵합성이 일어날 때가 가장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디귿. S의 대기는 기억과 니은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뭐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은 틀렸다 이거예요.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한다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채널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 선생님 이 부분 조금 더 좀 딥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 부분 좀 더 쉽게 하는 거 없습니까? 이런 것들을 요청해 주시면 그거에 맞게끔 또 영상을 찍어서 제공해 드립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성적이 오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플러스 재미까지 더해서 여러분도 흥하고 선생님도 흥하는 그런 윈윈하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14번입니다. 자, 다음은 전자 껍질 모형을 이용한 원소의 전자 배치와 관련된 탐구 활동입니다. 자, 2, 3주기 원소의 전자 배치 규칙. 원자가 가진 모든 전자 중 2개를 원자핵에 가까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배치한다.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개밖에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입니다. 실제로 8개는 아니면 8개도 외워두시라고 했죠. 자, 남은 전자를 두 번째 전자 껍질 8개까지 가능한 많이 배치합니다. 그리고 남으면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배치한다. 이거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바로 경우의 수입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나왔어요. 경우의 수인데 이런 경우의 수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조금 더 빨리 푸는 것일까요? 일단 2, 3주기 원소 전자 배치다. 7번부터 17번까지다. 선생님은 이런 걸 딱 보자마자 그냥 적어요. 그냥 적습니다. 2주기 그냥 적어요. 이게 적는데 뭐 얼마 걸린다고.
뭐 이왕 적어주는 거예요. 이 적어주는데 뭐 얼마 안 걸려. 10초도 안 걸려요. 20초도 안 걸려. 일단 적어뒀어요. 근데 이 그 전에 한번 적어뒀잖아. 그러니까 이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자, 이렇게 적어뒀죠. 이렇게 적어두고 나면 일단은 7번부터 몇 번까지라고 했죠? 17번까지이기 때문에 7번부터 하면 바로 여기부터네요. 그리고 17번은 염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럼 2, 3주기밖에 일단 없어. 근데 얘를 딱 보니까 산소는 어떻게 계산해? 딱 산소가 있네요. 다행히도. 그럼 산소 이용하면 되죠.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껍질수 몇 주기? 산소는 2주기, 2분의 원자과 전자수는 16쪽이기 때문에 6. 얘가 그럼 3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A는 3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 3이 되었어요. 3분의 1이니까 얘가 2가 되어야 되겠죠? 1이 되어야 되겠죠? 얘는 3분의 1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원자과 전자수는 너무 많아요. 변화량이 1부터. 그런데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껍질 수는 2 아니면 3밖에 없죠. 그럼 뭐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겠어요? 2분의 또는 3분의 얘가 뭐가 돼야 돼? 4 또는 뭐가 돼야 돼? 6이 되면 X 된다 이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얘가 2가 되고 2주기고 4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주기 4번이 돼야 되면 탄소가 돼야 되는데 7번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3주기고 6이다 이거네요. 3주기고 6이다 이거 뭐다? 황이다 이거네요. 황. X는 황이다 이겁니다. Y는요? 해야 해. 2분의 2 또는 3분의 3 아니야. 근데 2분의 2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3주기 13족이네요. 알루미늄이다. 이건. 되셨죠? 경우의 수도 변화가 작은 걸 넣고 착 돌려줘야 빨리 끝나요. 자, 그리고 G는 3분의 1인데 3분의 1이면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껍질 수가 3이고 1. 이게 뭐야 이거 나트륨 바로 나오네요. 이런 것들은. 됐죠? 자, 그러면 G는 즉 뭐예요? 나트륨은 2개를 잃으면이 아니라 1개를 잃으면 네온 전자 배치를 갖고요. XO2는 X가 S예요. SO2는 서로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하는 화합물이 맞고요. 디귿. Y와 산소가 결합하여 형성된 안정된 화합물은 자, Y가 무엇입니까?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금속, 산소는 비금속. 서로 결합을 했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온 결합이 되겠죠. 이온 결합은 바로 액체 상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4번이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15번. 자, 그림은 지구 시스템이고요. 지금 여기 체크 이런 거 체크해야 돼. 탄소 순환 과정입니다. 탄소도 이렇게 막 흐른다 이거예요. 근데 탄소 순환 과정을 배우면서 중요한 건 무엇이죠? 직권에 일단 가장 많은 양이 존재한다. 그리고 탄소의 양은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각 번역 사이에는 변하더라도 전체 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겠습니다. 인대로 고른 것은 지금 기억은 산호 골격이 생성이 돼요. 어디서요? 수건에서요. 자, B는요. 석탄이 생성이 됩니다. 누가? 양치식물들이 직권에 저장이 되는 형태겠고 이건 자연스럽게 그러면 기권이 될 수가 있겠네요. A는 수권이다. 맞고요. 침전에 의해 석회암이 형성되는 과정은 B의 탄소량, B는 무엇이죠? 직권이죠. 그렇죠. 직권의 탄소량을 증가시키는 게 맞고요. 자, 육상식물의 광합성입니다. 육상식물의 광합성. 광합성은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호흡과 외워둬야 돼요. 광합성은 뭐예요? 6CO2 그리고 6H2O 얘를 뭘 만든다? 포도당을 만든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물로 산소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건 호흡이고요. 광합성은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디귿 화살표가 지금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틀렸다 이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16번 가도록 하죠. 16번입니다. 자, 이것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문해력을 요구하는 문항이었습니다. 16번이.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설계한 실험입니다. 자, 우리가 전자기 유도 알죠? 전자기 유도 다가가려고 하면 항상 반대의 자기장이 형성되려고 하는 겁니다. N극을 가져가면 나 N극 오지마 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S극이 멀어지면 S극 가지마 하면서 N극이 생기는 형태로 자기장이 또 만들어지고요. S극이 다가오면요, 야 S극 다가오지마 하는 S극이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생겨지는 자기장 모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 동일한 자석 6개 코일 전류 센서 고무줄을 연결하고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림과 같이 자석 6개에 이렇게 했다네요. 하나, 둘, 3개입니다. 자석의 세기가 강해졌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도 조금 강해졌겠네요. 자, A의 N극을 아래로 하고요. 위쪽 끝에서 높이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습니다. 자, 자석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낙하하는 동안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를 전류 센서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B로 바꾸고요. C로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을 해서 유도 전류의 세기를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억입니다. 여러분들의 문해 능력입니다. 기억. 자석의 개수가 다른 A, B, C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를 서로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자석의 수가 달라지는 건 자석의 크기, 자석의 세기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거죠. 되겠죠? 자, 그리고요. 니은 A, B, C를 놓을 때 N극을 아래로 하는 것은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 전류의 세기 사이의 관계? 자기장의 방향은 다 N극, N극, N극인데 그러면 유도되는 것도 뭐겠어요? 야, N극 오지마, N극 오지마, N극 오지마 하는 방향, 똑같은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세기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 가보도록 할게요. ABC를 놓은 높이를 H를 갖게 하는 것은, 자, H를 왜 갖게 하겠습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떨어지거나 여기서 떨어지거나 여기서 떨어지거나 할 때 거의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수 있다면, 떨어뜨린 높이가 일정하다면 얘네들이 여기 오는 속력 자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동일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에서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린 물체의 지면에 닿을 때의 속력, 이것은 동일하듯이 동일하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코일을 통과할 때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운동 에너지, 우리가 배운 운동 에너지는 하나의 공식밖에 없어요. 2분의 1 mv제곱입니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B가 같고요. 만약에 얘 M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다른 겁니다. 얘가. 운동 에너지도 다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양을 서로 갖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문장 자체가 그냥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운동 에너지의 양을 서로 갖게 한다? 운동 에너지의 양은 서로 같지가 않아요. 이미 떨어질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타당하지가 않는 겁니다. 틀렸어요. 이것은. 그래서 정답은요 1번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어떤 실험인지, 단순히 자석의 세기, 즉 자기장의 세기를 강하게 했을 때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가 과연 얼마만큼 강한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 아닙니까? 왜? 얘가 떨어지는 속도에 의해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 전류의 색이 달라지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는 게 H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엇에 의해서만, 자석의 세기에 의해서만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최대한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이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도록 할게요. 17번입니다. 어이구. 자,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의 변화입니다. 자, 2억 6천만 년이면 언제입니까? 그렇죠. 거의 고생대 말입니다. 완전 말이에요. 자, 고생대 말이다. 1억 년 전은 중생대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생대 때 3번의, 중생대 때 2번의 무엇이 있었다?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고생대 때는 2회, 중생대 때는 없고요. 신생대 때는 아주 자주 빈번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붉은색, 이것이 바로 빙하기입니다. 신생대는 후기에 엄청 빙하기, 간빙기가 반복이 되고요. 고생대 때는 2번 정도, 중생대 때는 온도가 낮아지는 지역이 있었지만 빙하기는 없었다.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나 시기에 생성된, 나 시기는 중생대예요. 중생대이기 때문에 삼엽충 화석이 발견될 수가 없어요. 왜? 삼엽충 화석은 무엇입니까? 고생대 화석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와 나 사이에는 바로 그렇죠. 고생대 말쯤 한번 크게 한번 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판게아 형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력한 설이에요. 대멸종이 일어났고요. 나 시기 이후 신생대 말기쯤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계속 반복되었어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18번입니다. 18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힘 센서를 설치한 마네킹에 안전모를 씌운 후 V0로 벽에 충돌을 시키는 실험입니다. 이게 초기 속도가 이제 V0다 이 말이에요. 자, 충격을 해가지고 이러한 종 모양의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 이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 이 면적은 바로 무엇이다? 충격량이다. 이거 그렇죠. 그럼 충격량이 딱 나오면 뭐 곱하기 뭐? 충격 힘 곱하기 평균 힘 곱하기 델타 T. 요것이 딱 나오면 또 하나 뭘 해줘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 이게 그냥 나와야 되겠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MV 나중 빼기 MV 처음이다. 이거 아니야. 왜? 운동량의 크기는 MV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자, 기억. 충돌 시간분의 마네킹이 받은 충격량, 충격량, 충돌 시간, 뭐야 이거 평균 힘이잖아. 그러면 얘가 같을 때 델타 T가 길면 길수록 F가 줄어들기 때문에 크기가 가장 작은 경우는 A가 아니라 C가 되겠습니다. 틀렸어요. 자, 니은입니다. 자, B를 이용한 충돌 실험에서 마네킹의 운동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크기 그냥 알파고처럼 풀어요. MV구나. 질량은 거의 변화 없기 때문에 속도가 과연 초기 속도보다 늘어났는지 줄어드는지 비교하면 되겠죠. T1일 때 가장 크다는 건 T1일 때, 이 T1일 때 대칭축이 되는 이 T1일 때 가장 속도가 커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에어매트 같은 곳에서 꿍 속도가 계속 어떻게 돼요? 속도가 계속 줄어들죠. 속도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T1일 때 가장 크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마네킹이 쭉 하고 철퍼덕한 경우나 아니면 마네킹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쭉 이렇게 되튕겨져 나왔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이 대칭축에서는 초기 속도, 처음 부딪히는 속도보다는 일단은 무조건 속도의 크기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디귿은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데에는 C가 A보다 효과적이다. 당연하죠. 델타 T가 길어지기 때문에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안전하다 이겁니다. 디귿 맞아.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도록 하죠. 자, 19번 같은 경우도 무엇입니까? 이것도 바로 경우의 수입니다. 자, 경우의 수예요. 개념적으로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개념적으로 어려운 건 전혀 없죠. 왜? 이거 일단 봐. 핵산의 기본 단위체가 염기가 아니라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걸 알아요. 맞죠? 그리고요. X에서 인산의 총 개수 일단은 그 구해봐야 되고요. X에서 구안인 그 상보죠. 구안인은 사이토신. 그러니까 염기의 총 개수는 13개밖에 안 되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디귿 답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디귿에서 가장 많은 수 뉴클레오타이드가 가장 맥시멈으로 많은 DNA 모형을 가지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나눠야지. 당도 필요하고요. 인산도 필요하죠. 1대 1대 1 비율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합선도 중요합니다. 결합선이 모자라면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모자라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당보다는 인산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인산에 초점을 둬야 되고요. 그런데 상보결합은 항상 인산당 염기가 1대 1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아무리 맥시멈을 가지더라도 사이토신 13개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 구안인이 1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구안인이 더 넘치더라도 사이토신이 없기 때문에 얘는 13개가 맥시멈입니다. 염기가. 그리고 타이민과 아데닌도 15개밖에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총 몇 개의 염기가 있어야 합니까? 그렇죠. 각각의 라인이 해봤자 28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라인이, 한 가닥이. 그럼 이 가닥이 염기가 28개, 이 가닥이 염기가 28개가 맥시멈이다. 그렇기 때문에 X에서 인산의 총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하다? 56개가 필요하겠네요. 이때 여러분들 결합선도 잘 봐야 돼. 결합선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세트가 5개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 100개 정도까지 만들어 버릴 수가 있겠네요. 100개는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양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 19번은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냐면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하는 거 알고 있니? 그리고 상보 결합하는 거 알아? 사이토신, 구안인, 아데닌, 타이민 아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로 경우의 수 같은 것들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당연히 5번이 되겠죠. 개념적으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긴장하거나 시간에 압박을 받는다고 하면 못 풉니다. 쉬운 문제도. 그래서 개념의 구조화가 잘 되어 있어야 이런 문항들을 잘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오케이. 자, 이거 선생님이 수업했던 그 책에도 지구와 달을 비교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자, A는 자유낙하시키고요. B는 수평 방향으로 속력을 합니다. 그럼 0.1초네요. 0.1초 간격이기 때문에 얘 역시도 지금 0.1초 간격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A는요. 아래로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 가속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 자체가 없어요. 아무런 가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똑같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아래로 떨어질 때는 속력의 변화가 적을 거예요. 왜? G값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G값은 뭐야? 미터 퍼 세크 퍼 세크잖아. 즉 속력의 변화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적게 움직였겠죠. 떨어지는 것보다.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적합한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자, A는 지금 1번과 2번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오케이, 일단 이게 될 수가 있겠네요. 중력의 영향을 조금 지구보다 덜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랑 0.1초 간격이 똑같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얘는 더 많이 가서 안 되고요. 똑같네요, 얘가. 위치가 0.1초마다 간격의 위치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받지도 않아요. 지구에서도 힘을 받지 않았을 거고요. 이 행성에서도 힘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5번이 된다 이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왔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적어야 된다. 2, 3주기 되어 있잖아. 적어요. 적는데 시간 안 뺏긴다. 이거 그리고 앞에서 한번 적어놨기 때문에 또 사용하면 되잖아. 자, 이렇게 2, 3주기 적었고요. 자, 원자과 전자의 수가 X, Y, Z가 2대 2대 3이고 W는 3주기 2족 원소. 오, 벌써 했네. 3주기 2족. 마그네슘이다 이거 아닙니까? 일단 이거 하나 나왔고요. X, Y, Z가 2대 2대 3이면 2, 2, 3 또는 4, 4, 6 4, 4, 6 해보면 되죠. 해봐. 자, X와 Y가 2대 2라고 하는 건 X, Y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X가 베릴륨, Y가 마그네슘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되지. 왜? WC는 이미 원소 기호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서로 다른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2족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몇 족 남았어? 이거밖에 더 남았니? 이거밖에? 4, 6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 경우에서 훅 줄어드는 거예요. 해보면 돼요. 적어놓고. 그러면 X가 탄소고 Y가 규소고 Z가 뭐가 되겠습니까? Z가 산소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딱 돼야 되겠네. 왜? Y가 Z보다 원자 보도가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자, W는 금속 원소이다. 마그네슘은 금속 원소가 맞네요. 자, 기억. 자,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이거 어떻게? 산탄수질. 산, 탄, 수, 질 순서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억은 X이다. 기억이 X가 아니라 G가 되겠네요. 기억은. 자, 광합성을 하는 식물은 YZ2, SiO2를 사용해서 SiO2 고체 덩어리인데 이거 어떻게 할 때마다 뭐 고체가 4배 고기가 안 되잖아. 이제 흡입하고 안 된다 이겁니다. 얘는 CO2이기 때문에 XG2다 이거예요. 그래, 틀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몇 문항 남지 않았죠. 이제 4문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도록 하죠. 자, 22번입니다. 자, 선생님이 22번 같은 것을 할 때는 항상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무엇을 강조해? 판은 항상 상대적이다 이거예요. 판의 경계는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속도 아니다. 왜? 같은 방향인데요? 그래도 멀어지잖아. 그럼 왜 발산형 경계다 이거예요. 얘는요, 같은 방향이더라도 수렴하잖아요. 수렴형 경계. 그리고 해양판이 있고요, 대륙판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판이 섭입한다. 동쪽 방향으로 판이 섭입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 하부에는 발산형 경계는 멘틀 물질이 위쪽으로 상승을 하겠죠. 당연하죠. 니은 B에 대한 C의 이동 방향. 이게 바로 판의 상대적인 걸 물어보는 거 아니야. B는 앞으로 쑥쑥쑥 가는데 C가 앞으로 안 가고 다시 백하네. B에 대한 C의 방향은 바로 서쪽 방향이다.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C에 대한 B의 이동 방향은 동쪽 방향이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의 경계는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다 이거예요. 자,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걸. 자, B에는 호상 열도가 수렴형 경계가 발생하겠네. 이런 게 아니라
얘가 내려가면서 여기에 마그마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뿡뿡뿡뿡 만들어질 수가 있지. 해양판 B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23번입니다. 자, 다음은 카탈레이스. 여러분, 카탈레이스가 나오자마자 신나게 적어줘야 됩니다. 뭐? 이 H2O2. 그 다음 뭐? H2O. 그 다음 뭐? EO2. 산소 뿜뿜. 되겠죠? 이 O2가 아니고 큰일 날 뻔했네. 산소 뿜뿜 물 만들어지고요. 오케이. 자, 표는 아미노산 세모와 네모를 지정하는 코돈을 나타낸 것이고요. 실험 과정 및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타냈고요. 아하, 그렇구나. CAU가 CAC가 되더라도 이건 세모, 얘는 네모구나. 얘 발생 안 했네? 얘는 발생을 할까 안 할까요? 똑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했기 때문에 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설은 뭐겠습니까? 가설이 옳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이렇게 염기가 하나 돌연변이로 잘못되더라도 아미노산을 같이 지정하는 코돈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얘는 별다른 일이 없겠구나, 가능하겠구나, 임무 수행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가설이 있겠고요. 역시 발생했기 때문에 맞네, 가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 1에서는 실험 결과 물이 생성된다.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외워야 되는 거고요. B는 발생 안 함이 아니라 발생을 했고요.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카탈레이스는 촉매 기능을 잃어버린다. 촉매 기능을 잃어버리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틀렸어요. 뽁뽁뽁 발생한다 이겁니다. 돌연변이가 되어도 똑같은 똑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그 염기로 바뀌면 그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읽고 푸는 문항이었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사실 이 문항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촉매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체 촉매인 효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주된 실험이었어요. 물어보는 건 조금 달랐지만. 자, 24번입니다. 자, 24번 같은 것은 사실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무엇이냐면 산염기 개수 구하는 거 있죠. H 플러스가 몇 개, OH 마이너스가 몇 개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구한 공식은 딱히 없고 그냥 원리는 딱 이거예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자, 어떤 비커에 농도가 A%다. 농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농도 곱하기 자, 조금 넣는 거하고 많이 넣는 거하고 부피죠. 부피 넣는 부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몇 개 내놓을 수 있는데 이온화된 몇 개 내놓을 수 있는데 이온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온수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 세 가지의 곱으로 계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H 플러스가 몇 개 만들어졌는지 OH 마이너스가 몇 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이걸로 계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피 나와 있죠? 그리고 얼마나 문제 감사해요. 한 개잖아. 이온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 뭐 계산해 줄 필요도 없고 부피 나와 있고 그럼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농도가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앞에 농도를 적어둬요. 농도를 A, B, C 농도로 적어둬요. 일단 적어두고 여기 보니까 지금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수예요. 세 가지를 합쳤어요. 세 가지를 합쳤는데 얘는 지금 부피비가 10, 15, 30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5로 나눠. 그럼 2대 3대 6이라는 비율 아닙니까? 부피가. 그러면 H 플러스도 있겠고요. Cl 마이너스도 있겠고요. Na 플러스도 있고요. K 플러스도 있고요. OH 마이너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4개만 남아있어요, 이온이. H 플러스가 남아있을런지 OH 마이너스 남아있을런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구해봐야 돼요. 그럼 H 플러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고 이기 때문에 이 A구나. Cl 마이너스는 얼마예요? Cl 마이너스는 2A구나. Na 플러스는요 3B구나. K 플러스는요 6C구나. 얘는요 3B 플러스 6C구나. 이렇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얘는 무조건 1대 1대 1의 비율이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A 대 B 대 C는 3대 2 대 1이다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얘가 3농도, 얘가 2농도, 얘가 1농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러고 보니까 얘가 3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6개가 만들어지고요. 얘는 지금 2, 6, 1, 6, 12가 있기 때문에 H 플러스가 사라지고 OH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겁니다. H 플러스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 무조건 H 플러스 없어졌겠구나. 절대 그걸 파고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온도가 가장 높다, 물을 가장 많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됐고요. 필요한 것만 딱 남겨두죠. 자, 요렇게 되면 그럼 30개 H 플러스가 생기고요. 여기는 30개고요. 여기도 30개이기 때문에 H2O는 몇 개 만들어낸다? 30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얘는 지금 60이고요. 얘는 40이고요. 얘는 15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55개네요. 55개고, 와, H 플러스가 그래도 남아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얘는요, 해줘요. 75고요. 얘는 30이고요. 얘 15입니다. 그러면 45개밖에 못 만들어내요. OH-는 45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가 가장 높은 건 물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T2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가와 다를 혼합한 용액의 액성 미은으로 오른 것은, 자, 가가 뭐야? 가 이거고요. 다는요, 이거죠? 합쳐. 액성 물어봤기 때문에 H 플러스 몇 개? H 플러스 105개. 어허, OH 마이너스도 몇 개예요? OH 마이너스도 60, 45기 때문에 OH 마이너스로도 105개네 합쳐가지고 뭐야 이거 중성이다 이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항들은 푸는 요령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오래 걸리는 문항들을 잘 풀 수가 없죠. 근데 이거 공식만 하나 떠올리면 된다. 어떻게? 얘 농도가 어떻게 되지? 그리고 부피가 어떻게 되지? 이온화되었을 때 몇 개 내놓을 수 있지? 그거 곱이 H 플러스 OH 마이너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케이, 25번입니다. 자, 25번 문항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해수면 높이가 얼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것은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정의가 평년에 비해서 어떻게 되었더라. 편차가 중요해요.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하지 않고 편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A와 B 중 하나는 엘니뇨식이라고 했는데 평상시는 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한 4년을 거쳐가지고 한번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높고요. 얘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낮아요. 여기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이 시기만 높아요. 얘는 이 시기만 낮아요. 그러면 이건 뭔가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편차를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A 시기가. 그래서 A 시기가 엘니뇨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얘는 편차예요. 엘니뇨 라니냐는 편차입니다. 절대값으로 해석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편차가 얘는 깊이가 얕았는데 깊이가 깊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편차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얘는 20도씨의 등수원선이 얕아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편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이거 나오면 공식화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예요. 이게 평상시고요. 이게 바로 엘니뇨 때입니다. 완만해졌죠? 그리고 이게 라니냐 때예요.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 플러스 편차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버린 것이 바로 동태평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동태평양이 아니라 기억이 동태평양인 거고요. 자, A에서 엘니뇨에서 동태평양의 강수량 편차는 따뜻함으로 이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해수 표출소는 높이가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강수량 많이 내리겠지. 그럼 플러스 편차 맞고요. 항상 편차를 물어보잖아. 절대적인 높이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엘니뇨는 아니라 편차가 중요해요. 자, 니은의 해수면 높이 편차 빼기 기억의 해수면 높이 편차 A. 엘니뇨가 주인공이다 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서태평양이다. 그죠? 니은은 서태평양, 기억이 동태평양이기 때문에 서태평양의 해수면 높이는 평상시보다 낮아지겠죠. 그 음이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엘니뇨는 이 값은 마이너스고요. 무조건 반대 라니냐는 플러스를 띄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다? 이건 틀렸습니다.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25문항을 풀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적어 놓은 거 있죠? 꼭 명심하시고요. 대충 공부하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 채널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간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다 같이 정말로 열심히 재밌게 공부를 한번 해보아요. 통합과 재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